넌 뭐야? 어디서 굴러먹던 계집이 감히 장교 휴게실을 더럽히고 있어? 당장 꺼져! 대령의 폭언이 쏟아지는 순간 그녀는 조용히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은색 별 2개가 빛나는 순간 휴게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는데요. 과연 이 여성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오만한 대령에게는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세상 사연에 큰 힘이 됩니다. 무료로 할 수 있는 소중한 응원,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강원도 원주시에 위치한 제1군수지원사령부는 우리 육군의 군수 물자를 책임지는 핵심 기지였다. 수천 명의 장병이 근무하는 이곳은 전국 각지의 부대로 보급되는 탄약과 장비, 피복과 식량을 관리하는 거대한 병참 기지였다. 그 중에서도 제11보급창은 수만 가지의 장비와 물자가 매일같이 입고되고 출고되는 곳이었다. 이곳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단순히 한 부대의 문제로 끝나지 않았다. 전군의 전투력에 직결되는 사안이었기에 늘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장소였다. 초겨울의 찬 기운이 대지를 감싸던 이른 아침, 계급장을 떼어낸 낡은 전투복 차림의 한 여성이 부대 정문 앞에 섰다. 그녀의 이름은 한소희였다. 육군본부 감찰실장이라는 중책을 맡고 있는 소장 계급의 장성이었으나 오늘은 그 어떤 신분의 흔적도 드러내지 않은 채였다. 견장에는 계급장이 없었고 전투복은 일부러 여러 차례 빨아 색이 바랜 것으로 골랐다. 군번줄조차 제거한 상태였다. 누가 봐도 오래 근무한 부사관 정도로 보일 법한 차림이었다. 정문의 초병은 출입증을 확인하며 그녀를 힐끗 쳐다봤다. 한소희는 감찰실에서 미리 준비해둔 가짜 신분의 출입증을 건넸다. 제1군수사령부 소속 계약직 행정병으로 위장한 서류였다. 초병은 별다른 의심 없이 출입증을 확인하고 경례를 생략한 채 통과시켰다. 계급장이 없는 민간인 신분이었기 때문이다. 한소희는 담담한 표정으로 정문을 통과했다.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날카롭게 변했다가 이내 다시 평범한 모습으로 돌아왔다. 부대 안으로 들어서자 넓은 막사 건물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었다. 새벽 점호를 마친 병사들이 각자의 작업장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한소희는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관찰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군부대의 아침 풍경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보통 사람들이 놓치는 세밀한 부분들이 들어왔다. 병사들의 표정, 걸음걸이, 상호 간의 대화 패턴,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의 눈빛에서 풍기는 분위기 같은 것들이었다. 한소희는 과거 707 특수임무단에서 10년 가까이 복무했던 정예 요원 출신이었다. 대테러 작전과 특수 침투 임무를 수행하며 단련된 그녀의 관찰력은 일반 장교들과는 차원이 달랐다. 적진에 잠입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극한의 환경에서 생존해온 경험이 그녀를 만들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녀는 마치 적진에 잠입한 공작원처럼 기척을 죽이고 기민하게 움직이며 부대의 구석구석을 살폈다. 첫 번째로 향한 곳은 제3창고였다. 탄약과 폭발물을 제외한 각종 장비가 보관된 곳이었다. 창고 입구에는 당직 부사관이 졸음을 참으며 앉아 있었다. 한소희는 자연스럽게 다가가 물었다. 여기 재고 조사 나온 사람인데요. 들어가도 될까요? 당직 부사관은 귀찮다는 듯 손을 흔들며 대답했다. 아, 예. 들어가세요. 장부는 안쪽 책상에 있어요. 한소희는 고개를 끄덕이고 창고 안으로 들어갔다. 형광등 불빛 아래로 드러난 창고 내부는 한눈에 봐도 관리 상태가 엉망이었다. 팔레트 위에 쌓인 물품들은 정리되지 않은 채 아무렇게나 놓여 있었고 일부 장비는 바닥에 그대로 방치되어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장비 분류표가 붙어 있지 않거나 잘못 붙어 있는 경우가 허다했다는 점이었다.
한소희는 품속에서 작은 카메라를 꺼내 조용히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방탄복이 담긴 박스는 개봉된 채 방치되어 있었고 야간 투시경 케이스는 자물쇠가 열려 있었다. 정상적인 군수 관리라면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부주의가 아니었다. 의도적으로 물자를 빼돌리기 위한 시스템적인 허점이거나 아니면 관리 감독이 완전히 붕괴된 상태였다. 창고를 나온 한소희는 다음으로 병사들의 생활관 주변을 돌았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병사 몇 명과 마주쳤다. 그들의 얼굴은 수척했고 눈가에는 피로가 가득했다. 한소희는 그중 한 명에게 자연스럽게 말을 걸었다. 힘들어 보이네요. 여기 근무가 많이 빡빡한가 봐요. 병사는 잠깐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냥 뭐, 원래 군대가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자리를 떠났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 한소희는 병사의 눈빛에서 뭔가를 읽어냈다. 두려움이었다. 단순히 군 생활이 힘들어서 생기는 피로가 아니라 무언가를 말하고 싶지만 말할 수 없는 억압된 공포였다. 오전 내내 한소희는 부대 곳곳을 돌아다녔다. 정비창, 피복고, 급양대, 행정반까지 샅샅이 살폈다. 그녀의 날카로운 눈은 창고 구석에 방치된 장비들, 제대로 작성되지 않은 장부들, 그리고 병사들의 수척한 얼굴과 지친 눈빛을 하나하나 기록해 나갔다. 특히 주목한 것은 장비 반출입 기록이었다. 입고 수량과 출고 수량이 맞지 않는 경우가 빈번했고 일부 고가 장비의 경우 아예 기록 자체가 누락되어 있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한소희는 병사 식당으로 향했다. 민간인 신분으로 위장했기에 식당 이용이 가능했다. 배식을 받아 구석 자리에 앉아 주변을 관찰했다. 병사들은 대부분 말없이 식사를 했다. 일반적인 군부대라면 식사 시간만큼은 병사들이 서로 농담을 주고받으며 잠시나마 긴장을 푸는 시간이다. 하지만 이곳의 분위기는 달랐다. 무겁고 침울한 공기가 식당 전체를 짓눌렀다. 그때 간부 식탁 쪽에서 큰 목소리가 들렸다. 중년의 대령이 부하 장교들에게 뭔가를 지시하고 있었다. 한소희는 귀를 기울였다. 이번 주 안에 재고 조사 마무리해야 돼. 다음 주에 군수사령부에서 실사 나온다고 했어. 서류 정리 확실히 해. 알겠습니다, 창장님. 한소희는 그 대령의 얼굴을 기억에 새겼다. 계급장을 보니 대령이었고 보급 창장으로 보였다. 아마도 이 부대의 실질적인 책임자일 것이었다. 그의 표정에서는 자신감이 넘쳤다. 아니, 자신감이라기보다는 오만함에 가까웠다. 마치 이곳에서 자신을 견제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확신이 서린 얼굴이었다. 오후가 되자 한소희는 본청 건물로 이동했다. 여기서는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참모들과 지휘부가 근무하고 있었다. 그녀는 일부러 간부 휴게실 근처를 어슬렁거렸다. 감찰의 핵심은 공식적인 서류나 보고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일상적인 대화와 행동 패턴에서 단서를 찾는 것이었다. 복도를 지나가던 중 2명의 중위가 작은 목소리로 대화하는 것이 들렸다. 이번 달도 또 틀어졌대. 장부 맞추느라 밤샐 것 같아. 에휴, 맨날 그런 식이야. 위에서 알아서 처리하라고만 하지. 한소희는 걸음을 멈추지 않고 지나쳤지만 그 대화 내용은 정확히 기억했다. 장부가 맞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은폐하라는 지시가 내려온다는 것. 이것은 명백히 조직적인 비리의 징후였다. 해가 기울 무렵 한소희는 부대 외곽의 야적장을 둘러봤다. 이곳에는 대형 장비와 차량들이 보관되어 있었다.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넓은 공터에 군용 트럭과 장갑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다. 장비 대수가 장부에 기록된 것보다 명백히 적어 보였다. 한소희는 카메라로 야적장 전체를 촬영했다.
707 특임대에서 함께 근무했던 동료들이 떠올랐다. 그들과 함께 북한 지역에 잠입하여 정보를 수집하던 시절 적진 한복판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았던 훈련이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움직였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녀의 임무는 같았다. 조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적을 찾아내는 것. 다만 과거의 적이 국경 너머에 있었다면 지금의 적은 군복을 입고 이 부대 안에 있을 뿐이었다.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다. 한소희는 마지막으로 보급창 본청 건물로 돌아왔다. 이제 내일은 본격적으로 움직여야 할 시간이었다. 오늘 하루 동안 수집한 증거들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드러났다. 장비 관리 부실, 장부 조작 정황, 그리고 무엇보다 병사들의 침묵과 두려움. 이 모든 것이 이곳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신호였다. 한소희는 본청 건물 2층의 간부 휴게실로 올라갔다. 마침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창가 자리에 앉았다. 품속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 오늘 관찰한 내용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창밖으로는 부대의 야경이 펼쳐졌다. 수많은 병사들이 저마다의 위치에서 조국을 지키기 위해 땀 흘리고 있었다. 그런데 그들을 책임져야 할 지휘관들이 사리사욕을 챙기고 있다면 그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배신이었다. 한소희는 수첩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이제 곧 그림자 속에 숨어있던 진실이 드러날 것이었다. 그리고 그 진실 앞에서 누구도 비켜갈 수 없을 것이었다. 설령 그가 대령이든 장군이든 그 어떤 권력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말이다. 한소희는 조용히 차를 한 모금 마셨다. 고요한 휴게실에 그녀 혼자만이 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폭풍 전야의 정적이었다. 강태식 대령은 제11보급 창장으로 부임한 지 3년째였다. 그는 이 부대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절대자로 군림해왔다. 대령 계급장을 단 그의 어깨는 늘 당당했고 부하들 앞에서 그의 목소리는 명령이 아니라 선고에 가까웠다. 그를 거스르는 자는 없었다. 정확히 말하면 거스를 수 없었다. 강태식의 집무실은 본청 건물 3층에 위치했다. 넓은 창문으로 부대 전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최고의 자리였다. 그의 책상 위에는 각종 서류가 정돈되어 있었지만 그것들은 대부분 거칠애에 불과했다. 진짜 중요한 서류들은 책상 서랍 깊숙한 곳, 이중 잠금 장치로 보호되는 금고 안에 숨겨져 있었다. 군납 업체들과 주고받은 계약서, 뒷돈 거래의 증거가 될 수 있는 통장 사본, 그리고 장비 불법 매각 관련 서신들이었다. 지난 수년 동안 강태식은 치밀하게 계획된 시스템을 구축했다. 군납업체 사장들과는 정기적으로 만났다. 겉으로는 공식적인 업무 협의였지만 실상은 리베이트를 챙기는 자리였다. 방산업체가 납품하는 장비의 단가를 부풀려 계약하고 그 차액의 일부를 개인 계좌로 받았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소액으로 시작했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자 규모는 점점 커졌다. 이제는 한 건당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까지 뒷돈이 오갔다. 부대 운영비 횡령도 그의 주요 수입원이었다. 병사들의 급식비를 깎아 차액을 빼돌렸고 시설 보수 명목으로 예산을 받아놓고 실제로는 공사를 축소하거나 아예 하지 않았다. 장비 정비 예산도 마찬가지였다. 서류상으로는 정비를 완료한 것으로 처리하지만 실제로는 부품을 교체하지 않거나 저급 부품으로 대체했다. 그렇게 아낀 돈은 고스란히 그의 주머니로 들어갔다. 강태식의 부정축제는 이미 10억 원을 훌쩍 넘어선 상태였다. 그는 서울 강남에 아파트를 2채 매입했고 부인 명의로 고급 외제차를 구입했다. 자녀들은 해외 유학을 보냈다. 모두 대령 봉급으로는 불가능한 생활이었지만 그는 교묘하게 자산을 분산시켜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게 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입막음이 필요했다. 강태식은 자신의 비리를 숨기기 위해 부하들에게 공포 정치를 일삼았다.
그의 지휘 아래 있는 장교와 부사관들은 모두 그의 눈치를 살폈다. 조금이라도 의문을 제기하거나 불만을 표출하면 즉각 보직 해임이나 징계가 떨어졌다. 심한 경우 근무 평정을 최하점으로 매겨 진급을 막아버렸다. 1년 전에는 한 젊은 대위가 장비 재고가 맞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작성하려다 강태식의 미움을 샀다. 그 대위는 이틀 만에 오지의 GOP 부대로 전출되었고 그 후로는 아무도 감히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병사들은 더욱 취약했다. 그들은 상관의 부당한 명령에도 묵묵히 따를 수밖에 없었다. 저항하면 얼차려와 가혹 행위가 기다리고 있었다. 강태식이 이처럼 오랫동안 비리를 지속할 수 있었던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 바로 그의 탄탄한 인맥이었다. 그는 육군 사관학교 53기로 동기들 중 상당수가 이미 장성으로 진급했거나 군 주요 보직에 있었다. 특히 군수사령부 부사령관이 같은 기수였고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에도 친한 선배가 있었다. 이들은 서로를 보호하는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었다. 감찰이 나온다는 소식이 들리면 강태식은 미리 연락을 받았다. 그러면 그는 재빨리 장부를 조작하고 문제가 될 만한 물자는 다른 곳으로 옮겨 놓았다. 감찰관들이 도착할 즈음이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형식적인 감찰이 끝나면 그는 감찰관들을 환대했다. 고급 식사를 대접하고 지역 특산품을 선물로 건넸다. 감찰관들도 동료 장교들에게 불편을 주고 싶지 않았다. 그렇게 감찰은 항상 무사통과였다. 강태식은 자신의 시스템이 완벽하다고 믿었다. 그 어떤 감찰도 자신을 건드릴 수 없다는 확신이 있었다. 그는 자주 부하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다. 이 부대는 내가 책임진다. 내 말만 잘 들으면 너희도 편하게 근무할 수 있어. 쓸데없는 생각은 하지 마. 그의 말투에는 협박과 회유가 동시에 담겨 있었다. 부하들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그들 역시 강태식의 비리를 어느 정도 눈치채고 있었지만 차라리 모른 척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날도 강태식은 오전 내내 집무실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실제로는 서류를 보는 척하며 스마트폰으로 주식 시세를 확인하는 중이었다. 최근 부정한 방법으로 모은 자금 일부를 주식에 투자했는데 수익률이 괜찮았다.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화면을 넘겼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지자 강태식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간부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나서 본청 건물 2층에 있는 간부 휴게실에 들를 생각이었다. 최근 새로 들여온 커피 머신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식사 후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잠시 쉬는 것이 그의 일과였다. 강태식은 식사를 마치고 여유롭게 2층으로 올라갔다. 복도를 지나며 마주치는 하급 장교들과 부사관들은 모두 그에게 경례를 올렸다. 그는 건성으로 답례를 하며 지나쳤다. 간부 휴게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그는 창가 자리에 앉아 있는 낯선 여성을 발견했다. 한소희는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계급장조차 보이지 않는 낡은 전투복 차림이었다. 강태식은 순간 눈살을 찌푸렸다. 이곳은 장교 전용 휴게실이었다. 계급장이 없는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여기에 있는가? 더욱이 여성이라니. 그는 부대 밖에서 온 계약직 직원이거나 누군가의 지인 정도로 생각했다. 평소 거만함이 몸에 밴 강태식은 낯선 여성을 향해 불쾌한 시선을 보냈다. 그는 휴게실 안으로 들어서며 큰 소리로 물었다. 여기가 어디라고 아무나 들어와 있어? 한소희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빛은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강태식이 읽을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무슨 용무이신지요? 강태식은 그 차분한 말투에 오히려 더 화가 났다. 자신이 대령 계급장을 달고 있는데 계급장도 없는 여자가 감히 반말도 아니고 존댓말로 맞받아치다니.
그것도 용무를 묻는다는 게 기가 찼다. 그는 한 걸음 더 다가가며 목소리를 높였다. 용무? 내가 용무를 말해야 돼? 여기는 장교 휴게실이야. 당신 계급이 뭐야? 어느 부서 소속이고? 한소희는 여전히 침착했다. 그녀는 찻잔을 내려놓고 강태식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저는 제자리에 앉아 있을 뿐입니다. 그 말에 강태식의 얼굴이 붉어졌다. 주변에 있던 몇몇 장교들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강태식의 기세에 눌려 모두 숨을 죽이고 있었다. 강태식은 더욱 공격적으로 나왔다. 제자리? 여기가 당신 자리야? 도대체 어디서 굴러먹던 사람이 장교들의 신성한 휴식처를 더럽히고 있어? 그의 말투에는 명백한 성차별적 비하가 담겨 있었다. 그는 여성을 깔보는 태도를 전혀 숨기지 않았다. 한소희는 여전히 표정 변화 없이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녀의 침묵이 강태식을 더욱 자극했다. 강태식은 한소희가 들고 있던 찻잔 쪽으로 손을 뻗었다. 순간 그의 손이 찻잔을 쳤고 뜨거운 차가 한소희의 가슴팍으로 쏟아졌다. 휴게실 안에 있던 장교들이 놀라 숨을 죽였다. 하지만 누구도 말리지 않았다. 강태식의 보복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한소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젖은 옷을 닦아내지도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품속으로 손을 넣었다. 그리고 무언가를 꺼냈다. 은색 별 2개가 박힌 소장 계급장이었다. 휴게실의 시간이 멈춘 듯 했다. 한소희는 침착하게 그 계급장을 어깨 견장에 부착했다. 그리고 강태식을 똑바로 바라보며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육군본부 감찰실장 소장 한소희다. 강태식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다. 그의 입이 벌어졌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주변의 장교들은 경악하며 즉시 부동자세로 굳어버렸다. 휴게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소장. 그것도 육군본부 감찰실장. 강태식이 가장 두려워하던 존재가 바로 눈앞에 서 있었다. 강태식의 2 다리가 후들거렸다. 방금까지 자신이 무시하고 폭언을 퍼부었던 여성이 소장이라니. 그것도 육군본부 감찰실장이라니.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감찰실장은 전군의 기강과 군기를 책임지는 직책이었다. 육군 내에서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였다. 설령 같은 소장이라 할지라도 감찰실장의 권한은 특별했다. 그는 육군 참모총장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으며 모든 부대에 대한 감찰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강태식은 황급히 차례 자세를 취하려 했지만 몸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손은 떨렸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다. 한소희는 그런 그를 차갑게 내려다봤다. 그녀의 눈빛에는 분노나 흥분 같은 감정이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지극히 냉정하고 차분했다. 그것이 더욱 공포스러웠다. 감정에 휩싸인 상관은 설득하거나 무마할 여지라도 있지만 철저히 이성적인 상관은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 법이었다. 한소희는 젖은 전투복을 한번 내려다본 후 다시 강태식을 바라봤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휴게실 구석구석까지 또렷하게 들렸다. 강태식 대령. 지금 내가 누군지 알았으니 할 말이 있겠지? 강태식은 목구멍이 막힌 듯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는 몇 번 헛기침을 하며 간신히 입을 열었다. 소장님. 제가 정말 몰랐습니다. 계급장이 없으셔서 민간인으로. 민간인이면 함부로 대해도 되는가? 한소희의 반문에 강태식은 할 말을 잃었다. 그녀의 말이 정확했다. 설령 민간인이었다 하더라도 군 간부가 그렇게 폭언하고 폭력을 행사할 이유는 없었다. 강태식은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히는 것을 느꼈다. 그는 다급하게 변명을 이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한소희는 대답 대신 천천히 휴게실을 둘러봤다. 그곳에 있던 5명의 장교들은 모두 부동자세로 얼어붙어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충격과 두려움이 역력했다. 한소희는 그들을 향해 말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방금 상황을 모두 목격했다. 제11보급 창장 강태식 대령이 신원 미상의 인물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한 사실을 말이다. 각자 소속과 계급, 성명을 밝히고 목격 경위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오늘 중으로 제출하도록. 예, 알겠습니다. 장교들은 일제히 큰 소리로 대답했다. 그들은 강태식의 눈치를 볼 여유조차 없었다. 소장의 명령 앞에서 대령의 권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한소희는 다시 강태식에게 시선을 돌렸다. 강 대령. 당신은 지금 당장 집무실로 복귀하여 모든 업무를 중단하고 대기하시오. 앞으로의 일정과 조치는 추후 통보하겠다. 소장님, 제가 정말 명령을 들었으면 실행하시오. 한소희의 목소리에는 타협의 여지가 없었다. 강태식은 더 이상 항변할 수 없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경례를 올리고 휴게실을 빠져나갔다. 그의 뒷모습은 초라했다. 방금까지 거만하게 굴던 그 대령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휴게실 문이 닫히자 한소희는 남은 장교들을 다시 한번 훑어봤다. 그들은 여전히 긴장한 표정이었다.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 부대에서 목격한 것들이 있을 것이다. 부당한 일, 불법적인 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들 말이다. 하지만 말하지 못했겠지. 두려웠을 것이다. 장교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한소희의 말이 너무나 정확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강태식의 비리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입을 열면 자신들이 당할 것이 뻔했기에 침묵했다. 한소희는 계속 말했다. 나는 육군본부 감찰실장으로서 이 부대의 자맹 감찰을 실시하러 왔다. 이미 충분한 정황 증거를 확보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될 것이다. 여러분께 한 가지만 당부한다. 진실을 말하라. 거짓으로 동료를 보호하려는 것은 결국 조직 전체를 병들게 한다. 한소희의 말에는 권위뿐만 아니라 진정성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비리를 적발하려는 감찰관이 아니었다. 진정으로 군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부당하게 고통받는 이들을 구하려는 의지가 느껴졌다. 한 명의 소령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소장님,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을 말씀드려도 보복은 없을까요? 한소희는 그 소령을 똑바로 바라봤다. 내가 여기 있는 한 진실을 말한 사람에게 어떤 보복도 용납하지 않겠다. 이것은 내 개인의 약속이 아니라 대한민국 육군 감찰실장으로서의 공식적인 보장이다. 그 말에 장교들의 긴장이 조금 풀렸다. 그들은 처음으로 희망을 보았다. 강태식의 오랜 공포 정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이었다. 한소희는 그들에게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라고 지시했다. 장교들은 경례를 하고 하나둘 휴게실을 빠져나갔다. 휴게실에 혼자 남은 한소희는 창밖을 바라봤다. 부대 연병장에서는 병사들이 훈련을 받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을 착취하는 지휘관이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묵묵히 땀을 흘리고 있었다. 한소희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녀 역시 한때는 저 병사들처럼 조국을 위해 헌신하는 젊은 군인이었다. 707 특수임무단에 지원했을 때만 해도 그녀는 2등병이었다. 험난한 훈련을 거쳐 특수요원이 되고 수많은 작전을 성공시키며 계급을 올렸다. 그 과정에서 그녀가 배운 것은 진정한 강함은 권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부당한 권력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었다. 한소희는 그런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고 오늘 이 자리까지 왔다. 그녀는 품속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육군본부 감찰실 부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는 2번 만에 연결되었다. 저 한소희입니다. 지금부터 제11보급 창에 대한 전격 감찰을 실시합니다. 감찰팀 전원을 즉시 투입하십시오. 그리고 헌병대에도 협조를 요청하십시오. 증거인멸을 막아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1시간 내로 현장에 도착하겠습니다. 한소희는 전화를 끊고 다시 창밖을 바라봤다. 이제 시작이었다. 강태식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 그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비리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아직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다. 하지만 한소희는 끝까지 파헤칠 것이었다. 설령 그것이 장성급 인사와의 충돌로 이어진다 해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었다. 강태식은 집무실로 돌아와 책상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상황이 너무 급격하게 전개되었다. 아침만 해도 모든 것이 완벽했다. 자신의 왕국은 견고했고 아무도 자신을 건드릴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런데 단 몇 분 만에 모든 것이 무너졌다. 강태식은 급히 서랍을 열어 휴대전화를 꺼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군수사령부 부사령관의 번호를 찾았다. 같은 육사 53기 동기였다. 그에게 연락하면 뭔가 방법이 있을 것이었다. 전화가 연결되었다. 여보세요, 형님. 저 강태식입니다. 오, 태식이. 무슨 일이야? 형님, 큰일 났습니다. 육군본부 감찰실장이 우리 부대에 잠입해 있었습니다. 지금 전격 감찰을 실시한다고.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부사령관의 무겁고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한소의 소장인가? 예, 맞습니다. 이런. 그 사람이 움직였다면 이미 상당한 증거를 확보했을 거야. 태식아, 나도 어쩔 수 없다. 한소의 소장은 내가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707 출신에다가 참모총장의 전폭적인 신임을 받고 있어. 미안하지만 내가 알아서 해야 할 것 같다. 형님,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형님이 안 도와주시면. 태식아, 내가 도우려다가 나까지 물리면 안 되잖아. 내가 지금까지 뭘 했는지 나도 어느 정도 알아. 솔직히 말해서 내가 너무 무리했어. 경고했잖아. 이제는 내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할 때야. 전화가 끊겼다. 강태식은 멍하니 휴대전화를 바라봤다. 그를 보호해 줄 거라 믿었던 인맥이 순식간에 무너졌다. 모두가 자기 살 길을 찾기에 바빴다. 이제 그는 정말로 혼자였다. 강태식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는 책상에 이마를 대고 신음했다. 1시간 후 육군본부 직할 감찰팀 15명이 헬기를 타고 제11보급 창에 도착했다. 그들은 한소의 소장의 지휘 아래 즉각 부대 봉쇄 조치를 취했다. 모든 출입이 통제되었고 주요 보직자들의 집무실과 창고가 압수수색 대상이 되었다. 본격적인 감찰이 시작된 것이었다. 육군본부 직할 감찰팀은 한소의 소장의 철저한 지휘 아래 제11보급창 전체를 대상으로 전격적인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감찰팀원들은 각자 맡은 구역으로 흩어져 증거 확보에 나섰다. 창고와 사무실, 차량과 장비 그리고 각종 문서와 전산 자료까지 샅샅이 조사했다. 부대 전체가 긴장감에 휩싸였다. 병사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뭔가 중대한 사건이 진행 중이라는 것만은 감지할 수 있었다. 한소희는 감찰팀 부실장인 김영철 대령을 불러 지시했다. 김 대령은 50대 초반의 베테랑 감찰관으로 한소희가 가장 신뢰하는 참모였다. 그는 수십 건의 대형 비리 사건을 적발한 경험이 있었고 문서 분석과 재무조사에 탁월한 능력을 지니고 있었다. 김 대령. 강태식 대령의 집무실과 개인 물품을 최우선으로 수색하십시오. 특히 금융 관련 서류와 전자기기를 빠짐없이 확보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실장님.
김영철 대령은 감찰팀원 4명을 이끌고 강태식의 집무실로 향했다. 강태식은 이미 헌병의 감시 아래 별도의 공간에 격리되어 있었다. 그는 변호사 선임권과 진술 거부권을 고지받은 상태였지만 아직 공식적인 조사는 시작되지 않았다. 한소희는 먼저 물증을 확보한 후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갈 계획이었다. 감찰팀이 집무실 문을 열었을 때 강태식의 책상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하지만 김영철 대령의 눈에는 그것이 오히려 수상했다. 너무 깔끔한 것은 증거인멸을 시도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팀원들에게 지시했다. 책상 서랍부터 열어보십시오. 컴퓨터는 즉시 압수하고 파일 복구 전문가를 불러 삭제된 데이터를 복원하십시오. 서랍을 열자 각종 문서가 나왔다. 대부분 일상적인 업무 서류였지만 김 대령은 그 중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장비 반출입 대장의 일부 페이지가 찢어져 있었다. 고의적으로 제거한 흔적이었다. 그는 계속 서랍을 뒤졌다. 맨 아래 서랍에는 이중 잠금 장치가 되어 있는 작은 금고가 있었다. 금고를 개방하십시오. 헌병이 가져온 절단 공구로 금고를 열자 그 안에서 여러 개의 통장과 USB가 나왔다. 통장들은 모두 강태식의 가족 명의로 되어 있었지만 입금 내역을 보니 일반적인 급여나 저축과는 거리가 멀었다. 수천만 원 단위의 큰돈이 불규칙한 간격으로 입금되어 있었다. 김 대령은 즉시 이것을 증거물로 확보했다. USB를 노트북에 연결하자 여러 개의 폴더가 나타났다. 그중 하나의 폴더명은 거래처였다. 김 대령이 클릭하자 엑셀 파일이 열렸다. 거기에는 10여 개의 방산업체 이름과 금액, 날짜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명백한 뒷돈 거래 장부였다. 김 대령은 즉시 한소희에게 보고했다. 실장님,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비자금 장부로 보입니다. 잘했습니다. 계속 수색을 진행하십시오. 한소희는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 그녀는 창고 담당 감찰팀에게 연락했다. 창고에서는 이미 심각한 문제들이 발견되고 있었다. 장비 실물과 장부상의 수량이 맞지 않았다. 특히 고가의 야간 투시경과 통신 장비가 대량으로 누락되어 있었다. 담당 부사관을 불러 추궁하자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진술했다. 창장님 지시로 일부 장비를 외부로 반출했습니다. 정비 명목이었지만 실제로는 민간업체에 팔았다고 들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2년 전부터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물품이었는데 점점 규모가 커졌습니다. 한소희는 이 진술을 녹취했다. 장비 불법 매각은 단순 횡령을 넘어 군사 기밀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였다. 그녀는 조사를 더욱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그날 저녁 한소희는 감찰팀원들과 함께 회의를 열었다. 지금까지 확보한 증거를 종합하면 강태식의 죄목은 명백했다. 금품 수수, 부대 운영비 횡령, 장비 불법 매각, 그리고 부하에 대한 가혹 행위까지. 하지만 한소희는 뭔가 더 큰 것이 숨어 있다는 직감을 느꼈다. 이 정도 비리라면 왜 이렇게 철저하게 은폐하려 했을까? 왜 그렇게 많은 인맥을 동원해 감찰을 피하려 했을까? 한소희는 압수한 USB의 또 다른 폴더를 열어봤다. 폴더명은 프로젝트 K였다. 클릭하자 암호를 요구하는 창이 떴다. 그녀는 감찰실 사이버 보안팀에 해독을 의뢰했다. 2시간 후 보안팀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실장님, 암호를 해독했습니다. 파일을 전송하겠습니다. 한소희의 노트북으로 파일이 전송되었다. 그녀가 파일을 열자 눈앞에 충격적인 내용이 펼쳐졌다. 그것은 차세대 전차의 핵심 장갑 기술 설계 도면이었다. 우리 군이 10여 년에 걸쳐 개발한 최첨단 기술이었다. 그런데 그 도면이 왜 보급 창장의 USB에 들어있는가? 한소희는 재빨리 문서를 분석했다.
도면 파일과 함께 이메일 주고받기 기록이 있었다. 수신자는 해외 방산업체의 이메일 주소였다. 강태식은 이 기밀 정보를 해외로 유출하려 했던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군수품 비리가 아니었다.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반역 행위였다. 한소희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녀는 즉시 국방부 기무사령부에 보고했다. 기무사 정보처장입니다. 한소의 소장입니다. 긴급 보고 드립니다. 제11보급 창에서 차세대 전차 기술 유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즉각 합동 조사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즉시 요원을 파견하겠습니다. 한소희는 전화를 끊고 깊이 생각에 잠겼다. 강태식 같은 보급 창장이 혼자서 그런 기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을까? 불가능했다. 누군가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인물이 배후에 있을 것이었다. 그녀는 파일을 더 면밀히 살폈다. 이메일 내용 중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다. 이 중장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대금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중장. 한소희는 그 이름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감찰실 데이터베이스를 뒤진 결과 한 명의 인물이 떠올랐다. 예비역 중장 이정훈. 그는 3년 전 전역한 후 현재 대형 방위산업체의 고문으로 재직 중이었다. 강태식과는 같은 육사 출신으로 현역 시절 군수사령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었다. 그의 인맥을 이용하면 기밀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았다. 한소희는 707 특수임무단 시절 함께 생사를 넘나들었던 요원들을 떠올렸다. 그들 중 일부는 지금도 정보기관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그녀는 비밀리에 그들에게 연락했다. 이정훈의 동선과 거래처를 추적하고 그의 통신 기록을 확보하라고 지시했다. 707 출신들은 한소희의 요청을 단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었다. 그들은 여전히 같은 팀이었다. 이틀 후 707 요원들은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다. 이정훈이 해외 방산업체 관계자와 만나는 장면을 포착했고 그들의 대화를 녹음했다. 녹음 파일에는 기술 유출 대가로 억 단위의 돈을 받기로 했다는 내용이 명확히 담겨 있었다. 또한 이정훈의 비밀 계좌에 이미 상당한 금액이 입금되어 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한소희는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검찰과 기무사에 송치했다. 동시에 이정훈에 대한 긴급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법원은 신속하게 영장을 발부했다. 이정훈은 서울 자택에서 체포되었다. 예비역 중장 출신이라는 그의 지위도 법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강태식은 이정훈의 체포 소식을 듣고 완전히 무너졌다. 그는 자신을 보호해줄 마지막 보루가 사라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조사실에서 그는 모든 것을 자백했다. 이정훈으로부터 받은 돈, 기술 유출 계획, 그리고 그동안 저질렀던 각종 비리까지. 그의 진술은 이정훈을 기소하는 데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한소희는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군수품 비리를 넘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였다. 그녀는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다. 제11보급창 강태식 대령과 예비역 이정훈 중장은 조직적으로 군 기밀을 유출하려 했으며 이는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한다. 또한 수년간 군수품을 횡령하고 부대 운영비를 착복하여 사적 이익을 취했다. 이들의 범죄 행위는 대한민국 육군의 명예를 실추시켰으며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했다. 엄정한 법적 처벌이 필요하다. 보고서를 제출하며 한소희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군복을 입은 자들이 조국을 배신했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다. 하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권력의 압박에도 인맥의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진실을 밝혀냈다. 그것이 707 요원다운 강인한 정신력이었고 그녀가 지켜온 군인으로서의 신념이었다. 제11보급창 비리 사건은 전군에 충격을 안겼다.
보급 창장이 수년간 군수품을 횡령하고 더 나아가 국가 기밀을 해외로 유출하려 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국민들의 분노가 쏟아졌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긴급 청문회를 열었고 국방부 장관은 재발 방지 대책을 약속해야 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법의 심판이었다. 강태식 대령과 이정훈 예비역 중장은 군사법원에 기소되었다. 죄목은 국가보안법 위반, 군수품 횡령, 배임, 직권 남용, 폭행 등 10여 가지에 달했다. 특히 차세대 전차 기술 유출 시도는 국가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한 중대 범죄로 분류되었다. 군검찰은 두 사람에게 각각 15년 이상의 중형을 구형했다. 재판은 석 달에 걸쳐 진행되었다. 한소희는 핵심 증인으로 여러 차례 법정에 섰다. 그녀는 감찰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들을 조목조목 제시하며 피고인들의 범죄 행위를 입증했다. 비자금 장부 USB에 담긴 기밀 문서, 해외 방산 업체와 주고받은 이메일, 그리고 707 요원들이 확보한 녹음 파일까지. 모든 증거는 명백했고 반박할 여지가 없었다. 강태식의 변호인은 그가 이정훈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며 가명을 호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강태식이 자발적으로 횡령과 부정 축제를 일삼았으며 기술 유출에도 적극 가담했다고 반박했다. 법정에서 강태식은 눈물을 흘리며 잘못을 뉘우쳤지만 판사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 이정훈의 경우는 더욱 심각했다. 그는 중장 출신으로 군에서 30년 넘게 복무하며 국가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다. 그런 그가 조국을 배신하고 적성국 방산업체의 기밀을 팔아넘기려 했다는 사실은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 그의 변호인은 실제 유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종 선고 공판이 열렸다. 군사법원장은 엄숙한 표정으로 판결문을 낭독했다. 피고인 강태식은 국가보안법 위반, 군수품 횡령, 배임, 직권 남용, 폭행 등의 죄로 징역 12년에 처하고 육군 대령 계급을 박탈한다. 피고인 이정훈은 국가보안법 위반, 기밀 누설 시도, 뇌물수수 등의 죄로 징역 15년에 처하고 육군 중장 예편 처분을 취소하며 불명예 제대 처분한다. 방청석에서는 한숨소리가 흘러나왔다. 한때 군의 고위직을 역임했던 인물들이 중형을 선고받는 순간이었다. 강태식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고 이정훈은 창백한 얼굴로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의 오만과 탐욕은 결국 파멸로 이어졌다. 한소희는 방청석에서 판결을 지켜봤다. 그녀의 표정에는 승리의 기쁨보다는 깊은 안타까움이 서려 있었다. 군인으로서 나라를 지켜야 할 사람들이 욕심에 눈이 멀어 나라를 배신했다는 사실이 마음 아팠다. 하지만 동시에 정의가 승리했다는 안도감도 있었다. 법 앞에서는 계급도 인맥도 소용없었다. 진실만이 승리했다. 이번 사건은 우리 군 내부의 썩은 환부를 도려내고 기강을 바로 세운 역사적인 감찰 사례로 기록되었다. 국방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군수품 관리 시스템을 전면 개편했다. 보급창의 장비 반출입 절차를 전산화하고 주기적인 외부 감사를 의무화했다. 또한 내부 고발자 보호 제도를 강화하여 부당한 일을 목격한 장병들이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제11보급 창에도 변화가 찾아왔다. 새로 부임한 창장은 투명한 부대 운영을 약속했다. 병사들의 표정도 밝아졌다. 오랫동안 그들을 억눌렀던 공포와 긴장에서 벗어난 것이다. 한 병사는 한소희에게 편지를 보냈다. 소장님, 저희를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장님이 오시기 전에는 매일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군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소장님 같은 분이 계셔서 우리 군이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소희는 그 편지를 읽으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이것이 그녀가 군인으로서 추구해온 가치였다.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고 진정으로 나라를 지키는 것. 계급장이 주는 권력이 아니라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가지는 것이었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 육군본부는 한소희의 공로를 높이 평가했다. 육군참모총장은 직접 그녀를 집무실로 불러 치하했다. 한소의 소장. 이번 사건은 우리 군의 자정 능력을 보여준 중요한 사례입니다. 소장의 탁월한 지휘력과 헌신적인 노력이 없었다면 이런 성과를 거두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국가와 군에 큰 공헌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총장님. 제 임무를 다했을 뿐입니다. 소장의 공적을 인정하여 육군본부는 파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참모총장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엄숙하게 이어갔다. 한소의 소장을 중장으로 진급시키기로 했습니다. 여성 군인으로서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소장은 이제 더 큰 책임을 맡게 될 것입니다. 우리 육군의 정기를 바로 세우는 역할을 계속해 주기 바랍니다. 한소희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중장. 은색별 3개. 그것은 군단장이나 군사령관급의 보직이었다. 여성으로서 이 계급에 오른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그녀는 깊이 고개 숙여 경례했다. 막중한 책임을 주셨습니다. 부끄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급 발표가 나자 전군이 들썩였다. 한소희의 이름은 모르는 장병이 없었다. 707 특수임무단 출신의 전설적인 요원이자 부패와 비리를 척결한 감찰실장. 그리고 이제 여성 최초의 중장. 그녀는 많은 여군 장교들에게 희망과 롤모델이 되었다. 군에서도 능력과 헌신으로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살아있는 증거였다. 진급 신고식이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거행되었다. 식장에는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육군 주요 지휘관들이 참석했다. 한소희는 새로운 중장 계급장을 달고 단상에 올랐다. 은색 별 3개가 그녀의 어깨에서 빛났다. 그녀는 참석자들을 향해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대한민국 육군 중장 한소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신 동료들, 함께 생사를 넘나들었던 707 전우들,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을 지키기 위해 용기를 낸 모든 장병들께 감사드립니다. 한소희는 잠시 숨을 고르고 이어갔다. 군인의 본분은 나라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외부의 적만 경계해서는 안 됩니다. 내부의 부패와 비리, 부정의와 불법이야말로 우리 군의 전투력을 갉아먹는 진짜 적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 적들과 싸울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조국을 위해 헌신하는 진정한 군인들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이 나라의 안녕과 평화를 지키기 위해 저는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설령 그것이 더 큰 권력과의 충돌을 의미한다 해도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중장 계급장을 달고 이 자리에 선 이유이며 앞으로 제가 걸어갈 길입니다. 식장에는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한소희의 연설은 단순한 형식적인 인사말이 아니었다. 그것은 부패와 싸우겠다는 선전포고였고 정의를 지키겠다는 굳은 다짐이었다. 참석자들은 모두 그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다. 신고식이 끝난 후 한소희는 홀로 육군본부 옥상에 올랐다. 계룡대의 넓은 벌판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저 멀리 훈련장에서는 병사들이 구보를 하고 있었다. 한소희는 그들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저 젊은이들이 안심하고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군대를 만들어야 한다. 부패한 지휘관의 횡포에 시달리지 않고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자부심을 가지고 복무할 수 있는 군대 말이다. 그녀는 어깨의 중장 계급장을 만져봤다. 무거운 책임이었지만 기꺼이 짊어지고 갈 것이었다. 한소희는 다시 한번 다짐했다. 더 높은 곳에서 더 넓은 시야로 조국의 안녕과 평화를 지키는 철의 장군이 되겠다고.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만나는 부정과 불의에는 결코 타협하지 않겠다고. 저녁 노을이 계룡대를 물들이고 있었다. 한소의 중장은 경내 자세로 섰다. 그녀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다. 그것은 더 이상 자맹하는 그림자 감찰관의 모습이 아니었다. 대한민국 육군을 이끌어갈 당당한 장군의 모습이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진정한 용기란 높은 계급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옳지 않은 일 앞에서 침묵하지 않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권력은 언젠가 사라지지만 정의를 위해 싸운 이의 이름은 역사에 남습니다. 여러분도 부당함을 목격했을 때 외면하지 마세요. 작은 용기 하나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도 당당하게 떳떳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고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